여러분, 저 오늘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시집살이 40년 하면서요. 딱 한 번도 시어머니한테 고맙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결혼식 날부터 제 면전에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부모 없는 딸이라 예의도 모르겠구만. 고아로 자란 게 제 잘못인가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혀서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신혼이 뭐예요? 그냥 전쟁터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은 그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세운 재단에서 평안하게 지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 사연이 좀 깁니다. 또 저를 그토록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제 앞에서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 한 그날의 이야기. 앉아서 편하게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도 힌트가 될 겁니다. 1987년 5월 서울 마포구 낡은 신혼집이었습니다. 26살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댁에 갈 과일을 다듬고 있었어요. 수박 한 통을 정성껏 썰어서 빨간 보자기에 쌌습니다. 처음 가는 시댁,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결혼한 지 일주일째였어요. 남편 성준이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는 혼자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에서 시어머니가 고추를 말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제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박은 왜 잘 나왔어? 통째로 가져와야지. 부모 없는 딸이라 이런 것도 모르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수박을 들고 서 있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던 시누이가 웃으며 말을 받는 거예요. 엄마, 그래도 정성은 있네. 근데 보자기가 너무 오래됐다. 새 걸로 사오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시집살이가 시작된 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6살에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25가지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중매로 만난 성준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집안 사정이며 제 처지를 다 이야기했는데도 괜찮다. 내가 지켜줄게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밥을 해도 간이 안 맞다. 청소를 해도 먼지가 남았다. 시장을 와도 값을 비싸게 줬다. 매번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친정도 없으니까 명절에 편하긴 하지. 그래도 예의는 배워야 하는데. 다들 웃었습니다. 저만 웃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어머니 성격이 좀 그러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참으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이렇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가 되는 건지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시어머니가 원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시댁에 가서 조반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 개고 장 받아드리고 그러고 나면 오후 3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칠순 잔치 준비를 하는데 친척분들이 모였어요. 한 고모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정이야. 너 고생 많다. 친정 부모도 없는데 이렇게 시집살이까지 하고.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꺾였습니다. 아, 이 집에서는 평생 제가 받아준 며느리로 살아야 하는구나.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구나.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정희야, 사람한테 기대지 마. 내가 너를 세워야 해.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IMF가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신문 9일란을 매일 펼쳐봤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집안 망신이다. 그냥 집에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저도 벌어야 애들 키웁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회사가 정말 부도가 났어요. 빚이 순식간에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시장 좌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팔기로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에 담아서 전통시장 한 구석에 펼쳐 놓았어요. 맛있는 반찬 사가세요. 집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어디 며느리 아니야? 맞아, 저번에 봤는데 시어머니한테 혼나던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웃으며 반찬을 팔았습니다. 하루 벌어 3만 원 남으면 그게 다였어요.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 내고 쌀 사고 전기세 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새빨개지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저는 반찬통을 정리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애들 밥 먹이는 중입니다. 부끄러우시면 안 보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통장을 펼쳐봤어요. 잔고가 87만 원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거예요. 저는 그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희야, 잘하고 있어. 이 손으로 내가 너를 바꿀 수 있어.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2001년 전통시장은 여전히 제 전쟁터였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면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무 한 박스, 시금치 2단, 멸치 반근. 매일 같은 재료로 다른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남편 성준이는 여전히 취직이 안 됐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40이 넘으면 다 늙은이 취급이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남편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벌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이 반찬 장사가 안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시장에 나가면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멸치볶음 맛있어? 네, 어제 만든 거라 더 맛있어요. 하나 줘. 우리 남편이 이것만 찾아. 그분들 덕분에 버텼습니다. 하루 3만 원, 많이 팔면 5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장에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저게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셨어요. 친구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장에 나와? 얼굴도 안 가리고.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웃으면서요. 손님이 지나가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맛있는 반찬 사가세요. 집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화나셨어. 친구분들 앞에서 창피하셨대. 미안한데 시장 일 그만둘 수 없어? 내가 다시 알아볼게.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우리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60만 원인 거 알아요? 쌀값,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다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나가요. 당신이 버나요? 제가 버나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혼자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악착같이 사는 게 죄인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손님 한 분이 제 좌판 앞에 서더니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사장님, 사진 좀 찍어도 돼요? 네. 왜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 제 블로그에 올리고 싶어요. 블로그라는 게 뭔지 잘 몰랐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반찬을 사가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은 인터넷으로 장사해야 돼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면 온라인에서 대박 날 텐데. 인터넷이요? 저는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전화 거는 것밖에 모르는데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다니. 그날 저녁 대학생인 딸 수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수진아, 인터넷으로 물건 팔 수 있어? 엄마, 요즘 다 그렇게 해. 쿠팡, 지마켓 같은 데 있잖아. 그게 뭐야? 딸이 웃으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온갖 물건들이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클릭해서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되는 거예요.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시장에 안 나가도 되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딸한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우스 잡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 더블 클릭이 뭔지 알아요? 응? 2번 누르는 거? 맞아요. 근데 빨리 눌러야 돼요. 저는 손가락에 힘을 주고 꾹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 됐어요.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딸이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해요. 급하게 안 해도 돼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겨우 마우스 쓰는 법을 익혔어요. 2달째 사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찬을 예쁘게 담아서 찍어야 했거든요. 엄마, 빛을 받아야 맛있어 보여요. 여기 창문 쪽으로. 딸의 말대로 하니까 정말 반찬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3달째 쇼핑몰에 상품을 올리는 법을 배웠어요. 이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상품명, 가격, 배송비, 상세 설명. 엄마, 하나하나 써야 돼요. 아이고, 머리야. 밤 1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어깨가 결렸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배우면 달라질 거야. 내가 달라질 거야. 그렇게 넉 달 만에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어머니 손맛. 처음에는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주문 알림이 한 번도 안 울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될 거예요. 딸이 위로했지만 저는 초조했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딩동. 주문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진아, 왔어. 저는 소리를 지르며 딸을 불렀어요. 처음 들어온 주문이었습니다. 김치 한 통, 멸치볶음 한 통, 총 15,000원.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작이다. 정말 시작이야. 그날부터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루 한 건, 이틀에 3건, 일주일에 10건. 그리고 한 달 뒤 한 손님이 후기를 남겼습니다. 진짜 집밥 맛이에요. 어머니 생각나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몇 달이 지나자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하루 30건, 50건, 100건.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행복했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이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월급이 나왔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계속할 거예요. 이제 시작인걸요. 2005년 봄, 어머니 손맛은 온라인 반찬 쇼핑몰 1위에 올랐습니다. 백화점에서 광고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한 제가 백화점 광고판에 오르다니. 광고 촬영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뭐라고 하실까?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너 백화점에 광고 나온다며? 네.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베란다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냄비 속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제 손으로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2010년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해였습니다. 어머니 손맛 쇼핑몰은 하루 200건 이상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결국 직원을 2명 뽑았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었는데 반찬 담그는 솜씨가 좋았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 처음 봐요. 그러게요. 저도 꿈만 같아요.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고객센터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주문한 김치가 안 왔는데요? 네. 어제 보냈는데. 아니, 안 왔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그날 하루에 비슷한 전화가 10통 넘게 왔어요. 배송이 누락된 겁니다. 택배 회사에 전화했더니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일부가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배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은 타들어갔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고객이 후기에 이렇게 썼어요. 김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상한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그 고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환불해 드릴게요. 환불은 무슨? 믿고 샀는데 이러면 안 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냉장고를 뒤졌어요. 똑같은 날짜에 만든 김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조금 이상했어요. 아, 이게 뭐야? 내가 실수한 거야?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문 취소가 쏟아졌어요. 후기 하나가 다른 고객들을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일주일 만에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나 봐요. 품질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사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알았어요. 게다가 경쟁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더 싸고 더 빠르게 배송하는 곳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니 한 달 전보다 줄어 있었어요. 직원 월급, 재료비, 택배비.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들어오는 돈이 줄었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오호백화점 식품팀입니다. 저희 매장에 입점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백화점 입점이요? 네. 저희 같은 작은 곳을요? 고객 후기를 받습니다. 맛은 보장이 되는 것 같은데 품질 관리만 확실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간다는 건 큰 기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상태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남편한테 상의했습니다. 여보, 백화점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 그거 좋은 기회 아니야? 근데 나 요즘 품질 관리도 제대로 못하잖아. 괜히 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닐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어.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품질 관리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모든 재료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유통기한, 신선도, 원산지.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냉장고 온도도 매일 기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버렸어요.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언니들, 우리가 만드는 게 음식이에요.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버려야 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2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입점 심사를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청결도는 좋네요. 맛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요? 백화점에 들어오면 지금보다 2배는 만들어야 해요. 2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2배를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와서 딸한테 물었어요. 수진아, 생산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손으로 하나하나 하면 안 돼요. 시스템? 네, 작업 공정을 나눠야 해요. 한 사람이 김치만 담그고 한 사람이 포장만 하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했구나. 다음 날부터 공정을 개편했어요. 직원을 4명으로 늘리고 각자 역할을 나눴습니다. 김치 담그는 사람, 나물 무치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배송 준비하는 사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다들 자기 일만 하니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요? 조금만 참아요. 익숙해지면 훨씬 빨라질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달라졌습니다. 생산량이 2배가 됐어요. 품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화점 입점이 확정됐습니다. 2012년 3월 어머니 손만 매장이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문을 열었어요. 오픈 첫날 저는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지나가며 구경했어요. 여기 반찬 맛있대요. 진짜? 한번 사볼까? 하나둘씩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시장 좌판에서 여기까지. 그날 저녁 집에 오는 길에 시댁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백화점에 매장을 냈어요.
어머니가 옛날에 창피하다고 하셨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이제는 안 창피하시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와. 그날 밤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차만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높이 올라가야 해.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곧 다가온다는 걸. 2015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이제 전국 세 곳 백화점에 입점했어요. 직원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남편 성준이는 여전히 작은 회사를 다녔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여보, 당신 대단해. 정말 당신 덕분이에요. 옆에 있어줘서.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남편분 회사 동료입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는 회사 동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제 남편인데요.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수술실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딸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아들 현우도 왔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 거야. 응,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들, 회사 동료들,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다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도, 나흘째 되는 날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겠구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어요. 빈집이 너무 컸습니다. 남편의 옷, 남편의 신발, 남편의 커.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사람만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옷을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일만 했어요. 당신 몸 챙기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밥 먹어야 돼요. 나중에. 엄마, 공장에서 전화 왔어요. 주문이 밀렸대요. 주문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공장으로 갔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일합시다.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손을 움직이면 조금 잊혀졌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포장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 로비에 누군가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앉아라. 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을 못 하셨어요. 손만 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야, 나 미안하다. 네. 너한테 너무 못했다.
부모 없다고, 예의 없다고, 창피하다고. 그런 말 했던 거 다 기억한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아들 장례식에도 못 갔다.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 너한테 한 짓이 부끄러워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신문에 내 기사가 났더라. 백화점도 3곳이나 들어갔다고. 너 혼자 이렇게까지 했다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미안하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쌓여있던 서운함, 분노, 외로움. 그 모든 게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다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 오셨어요. 직접 일을 하시진 않았지만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희야, 이 김치간이 딱 좋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내가 언제? 처음 시집 왔을 때요. 김치 담그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그랬구나. 그해 겨울,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복지관을 세우기로 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복지관을 만들려고 해요. 복지관? 네, 어르신들이 반찬도 만들고 요리도 배우고 함께 밥도 먹는 곳이요.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내 이름으로? 네, 김순자 어머니 복지관. 어머니가 저한테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2017년 봄 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 날 시어머니가 명예이사장으로 서셨어요. 저는 제 며느리한테 미안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제 며느리는 부모 없이 자랐지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복지관이 그 증거입니다. 그날 저는 단상 옆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 미움이 아니라 포용. 그게 진짜 힘이구나. 복지관에는 매일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함께 반찬을 만들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도 매일 오셨어요. 어르신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네. 어머니, 저도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복지관을 닫고 나오는데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온통 주황빛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너 참 잘 살았다. 어머니도요. 아니야. 나는 너한테 배웠어. 늦었지만 우리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생각을 했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당신도 기뻐하시죠? 하늘에서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2024년 가을, 저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은 이제 전국 20곳에 매장이 있어요. 딸 수진이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저는 이사로 물러나 조언만 해주고 있어요. 복지관은 더 커졌습니다. 하루 100명 넘는 어르신들이 오세요. 시어머니는 86이 되셨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지난주부터 복지관 옆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저는 매일 오후 3시에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때세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예전처럼 크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말씀하세요. 너, 나 미워하지 않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워했어요, 처음엔.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내가 뭘? 참는 법이요. 견디는 법이요. 그리고 용서하는 법도.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내가 그런 걸 가르쳤나? 네,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요? 저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반대하세요. 저는 그 여성을 보면서 옛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잔 할까요? 그날 저는 제 이야기를 다 들려줬어요. 시장 좌판 이야기, 컴퓨터 배우던 이야기, 백화점 입점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와 화해한 이야기까지. 사장님, 그럼 결국은 잘 풀린 거네요? 네, 시간이 걸렸지만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가 났어요. 요즘 저는 이런 상담을 자주 해요. 시니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어느 일요일 아들 현우와 딸 수진이가 함께 왔어요. 엄마, 우리 다 같이 할머니 뵈러 가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손주들을 보시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언제 왔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족이구나. 힘들어도 아파도 결국은 가족.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섰어요. 서울 하늘에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도 이제 사장이 됐어요. 아들도 잘 크고 있고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이제 편안해 보여요. 많이 늙으셨지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다음 날 아침 복지관으로 출근했어요. 입구에 새로 만든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순자 어머니 복지관 마이너스 설립자 박정희. 저는 그 명패를 보면서 웃었어요. 내 이름이 여기 있구나.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니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사장님, 오늘 점심 뭐예요?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제가 직접 끓일게요. 우와, 사장님 김치찌개 맛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어요. 냄비에 김치를 볶고 물을 붓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처음 시작한 게 반찬이었지. 시장 좌판에서, 온라인몰에서, 백화점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계속 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점심시간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사장님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요. 포기하지 않는 거? 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요. 미움을 놓아버리는 거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저도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어르신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님, 어머님이 며느님 찾으세요.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정희야. 네, 어머니. 고맙다. 네. 너 같은 며느리 둬서 고맙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뭐가? 어머니가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내가 그랬나? 네, 그러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부터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고아로 태어났다. 부모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다. 시집가서는 무시당하고 창피당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반찬을 팔고 컴퓨터를 배우고 회사를 키웠다. 남편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다. 시어머니를 용서했고 복지관을 세웠다. 이제 나는 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다는 것을, 그리고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희야,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